다음은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할 건데요. 두 번째는 해결 방안 탐색, 시판 전부터 시판 후까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이충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이충근입니다. 우선 저의 그 정체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전기전자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쪽을 주로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식약처에 어떻게 하다가 가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인허가 업무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생성형 AI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해결 방안 탐색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제기만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 제기가 왔고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날리지웍스 측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줄이고 그 사례나 예시 들어간 그림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최윤섭 대표님이신데요. 처음 해봤을 때는 그 멸치 같던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풍부한 내용을 다시 멸치 시절의 최윤섭 대표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한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의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품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GMP상에서 이제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경영의 책임을 져야 되고 들어가는 인적 자원과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제품을 구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후에 이제 시중에 팔렸을 때 어떤 제품의 판매, 그에 대한 감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률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위험 기반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 제품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분석해서 식별을 해내고 위험을 평가를 해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작업을 계속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위험을 감소시키고 다시 위험을 평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줄이고 이걸 꾸역꾸역 계속해서 이제 해서 낮추다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준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다른 위험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위험을 하나씩 줄이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제 어떤 제품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을 공격해서 위험을 초래시키는 이런 부분을 막는 어떤 사이버 보안전 측면에서도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제 요건 이제 사후에 감시할 때 이제 평가하는 그런 체계고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가 그럼 이렇게 이런 규제 시스템이 들어올 때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보면 우선 작년에 나왔던 자마에 나왔던 이제 논문입니다. 트럼프 정권 전에 이제 FDA에 있는 이제 디타일스 COE 이제 과장이 이제 발표를 했던 논문이었는데 이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유니크한 도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FDA는 여지껏 승인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문헌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FDA도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개인이나 그 병원 자체에서도 감시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불가당하다는 걸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게 이제 10월에 나왔던 논문인데 11월 달에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공청회 내에서도 지금 여기 요약한 내용에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사이트 인스펙션을 할 거냐, 병원 내에서 계속 이걸 감시를 갖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뭘 문제를 갖고 있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제 똑같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사용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불확실하다, 환각, 그 다음에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통제가 되고 있다는 어떤 가식성,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판전 증거 요구 사항으로,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 다 좋겠지만 통제가 안 되면 투명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할 거고 어떻게 계속해서 감시를 할 거냐, 이 네 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작년 11월 달이었고, 올해 1월 달에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FDA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기 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그 단언적인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헌을 1월 달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이제 그 FDA 홈페이지 멘트에 보면 생성형 AI한테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의견을 더 요구한다라고 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범용적인 아까 정교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생성형 AI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머신러닝 의료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생성형 AI한테도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허가 때 잘 평가하지 않는 기준인데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한테 제공되는 모든 문서에 대한 내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그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출력이나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모델 개발 데이터, 성능 데이터, 장치 성능 측정 지표 이런 모든 상세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FDA 그 작년에 했던 그 간담회에서도 이제 논의됐던 거지만 그 사용자한테 그 정보를 제공한 수단으로 모델 카드가 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카드란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어떤 음식을 사 먹을 때 이제 내 건강을 따지기 위해서 뭐 지방이 작은 걸 고른다든지 콜레스테롤이 작은 음식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이 작은 음식을 고른다든지 이런 영양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았고 어떤 이제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는지 정보를 알게 되면 사용자가 판단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여성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편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썼던 이제 쓰고자 하는 환자가 이제 소아인데 이 정보를 봤더니 소아 환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판단을 약간 유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제 사용을 하는 데서 주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표준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의료기기에서 다루는 위험에 대한 표준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이해 자체가 어떤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델도 모델이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이 모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떤 위험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사후 감시에서도 이 맥락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은 AI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료 영역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그 위험 관리와 의료기기 영역에서의 위험 관리의 그 정의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MIT AI 리스크 레포지트리라고 해서 어떤 문헌이나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이제 그 리스크를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걸 갖고 뭐 독성 있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생성형 AI를 핵무기에 비교하기도 하시는데 핵무기랑 비교한다는 거는 핵 자체는 원자력 에너지로 쓰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무기로 쓰게 되면 되게 큰 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큰 리스크로 보시는데 사실 이런 해석은 의료기기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이버 보안이 그 시큐리티의 리스크가 이제 의료기기 안으로 돌 때 상황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큐리티 영역에서의 리스크의 정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을 가지고 리스크를 정의를 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역에서의 리스크는 그 어떤 위해 상황이 발생되는 빈도라든가 중증도의 어떤 곱으로서 이제 그 조합으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정의가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시큐리티에 대한 통제는 시큐리티 통제대로 가야 되고 세이프티에 대한 리스크의 통제는 별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서로 양쪽에 이제 이관을 하면서 이제 위험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된 이후에 시판 후에 팔렸을 때
추가적인 계속한 추적 조사를 통해 새롭게 식별되는 이제 위험이나 취약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 설계에 반영해서 이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었고요. 이거는 똑같이 LLM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와 의료기기 규제에 보는 리스크의 형태로도 다시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C라는 걸 계속 반복해라고 이제 명령을 낼 경우 챗GPT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토해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엔 정보 자산은 털는 건 맞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환자가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가 다치 의료기 영역에서 보는 본질적인 리스크와 이 LM 자체가 비의료기기 규제에서 보는 리스크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료기기 규제를 하는 분들이 이걸 통제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영상에 어떤 프롬프트가 인젝션이 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인젝션이 될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아무런 인젝션이 없을 경우, 테스트 프롬프트가 있을 경우, 비주얼 프롬프트가 있을 경우, 아니면 또 다른 이미지가 추가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제품의 어떤 손실률이, 그러니까 어떤 내전의 어떤 그 미탐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어떤 인젝션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은 통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LLM 같은 경우에는 또 멀티턴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기존에 있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오고 그게 손실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입력이 되면서 이제 리스크가 더 올라가게 되죠. 이럴 경우에도 그러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환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언제까지 턴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 턴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창발성이라 해서 이제 기존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찾아낸다는 부분이나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템퍼러처라는 변수에 의해서 나온 걸로 되어 있고 템퍼러처의 변수가 증가할수록 일관된 대답이 나오기를 어려워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한테 가장 적합한 템퍼러처 변수를 통제를 해서 이제 어떤 일관적인 어떤 제한성 있는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공지능 기본법과 같은 이런 수평 규제의 위험 관리가 의료기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제 의료기기 위험은 위해 발생 가능성, 그럼 위해에 대한 정의,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 이거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위험을 통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EU AI나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보면 위험 정의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의료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법과 같은 이런 내용이 의료기기 규제 안으로 들어온 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AI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퍼포먼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FDA 가이던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나온 내용은 이 하이 그룹 분석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심사해봤지만 그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이던스에서 예시를 많이 넣었는데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종마다 그 민감도나 그 성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중에서 어느 한 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그 부분은 한쪽에 편향된 측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연령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여러 다기관 임상을 할 경우에는 그 기관별로 이거를 나눠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글룹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기존에는 정답을 보고 수용할지 않을지인데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액션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AI가 동일한 판단을 하느냐,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느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기존의 영상의학과에서 이제 쓰던 어떤 룰에 따라서 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민감도를 보는 이제 그 기준값이 있었을 겁니다. 통상되는 그 성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견이 동일하게 돼 있고 이 전문의가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옳은 판단만 하게 된다고 하면 진양성을 좀 더 높이게 되면서 우리는 기존보다 더 발전된 AI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된 선택만을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와 LLM 간의 사용성, 사용 적합성,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 이제 마침 이제 사후 감시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계속 이제 수집할 거고, 이런 데이터의 변화나 사람들의 그 인터랙션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제 들어오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AI의 큰 문제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초기 검증을 할 때는 제한된 몇 군데에서 통제된 범위 내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도메인이나 어떤 장소가 달라질 경우, 기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구학적 특성이 달라질 경우, 혹은 이제 임상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거나 이럴 경우, 이 처음에 이니셜 밸리데이션 했던 데이터 분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능은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몇 가지 예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예를 보면 이제 퍼포먼스 드리프트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2023년 6월에, 이 파란색은 2023년 이제 3월에 했던 성능인데, 똑같은 모델이지만 시간에 따라 이 성능의 곡선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성능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의 성능을 다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QA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월에는 좋았지만 6월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모델이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모델 더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버전이 바뀌었다고 해서 성능이 그대로, 예전 성능을 그대로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큰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곡선은 응급실에서 트리아지,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분류하는 곡선인데, 기존에는 발생하기 전에는 어찌 좀 굴곡은 있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가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제 활동이 통제되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이제 그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를 주게 되는 순간 이 성능이 그래서 꼬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선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이제 변화를 본 건데, 코로나 발생 이전의 이 패턴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패턴이 바뀝니다. 즉 우리 주변의 사람과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듯이 지식도 계속 바뀌고 데이터의 분포도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걸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징 장비는 시간이 갈수록 이 장비가 열화되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미지 패턴을 하나 둬서 매일 그 방송 기사분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예도라든가 어떤 이런 명확도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봐서 성능이 떨어지면 엑스레이 튜브를 바꿔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공지능 모델 자체는 바이너리 파일이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뀔 일은 없죠. 다만 사람의 인구학적인 구조의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 그 학습했던 모델의 디바이스부터 다른 디바이스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개가 다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성능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모델이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 계속해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FDA는 지난 9월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실제 그 허가된 머신러닝 의료기, 생산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이제 임상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계속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평가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정의하고 가중치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나 측정 항목, 그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고 그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판 후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품질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제 보통 규제 영역에서는 이제 시그널 디텍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평가를 할 때 어떤 규제 기관이 개입하거나 어떤 제품을 변경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결국 인간과 AI의 상호작용도 변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러면 이거를 계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자한테 교육을 할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놓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모범 사례를 좀 제시해 달라고도 의견을 냅니다. 결국 미국적 이제 접근 방향인데 결국은 FDA가 뭔가 답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지금 올해 9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질문을 좀 받고 있고 이게 모아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건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시판 전과 이제 시판 후에 대한 이제 그 전주기준 측면에서 규제를 다뤄봤지만 새롭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페이테 바쿨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하나의 이제 인격체로 두게 되고 어떤 의사 라이센스와 같은 형태로 이제 기존의 단일한 사용 목적 내에 검증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복잡성을 갖고 있는 객체로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시고 있고 또 다른 의견에서는 이런 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LLM이 이 리얼월드에서 언클리어하고 그런 어떤 의사 자격 시험으로 주게 이제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의료 현장은 이런 어떤 객관식의 문제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한을 두겠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한 만큼 어떤 규제가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기술 자체가 의료 현장을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 현장에서 아직도 중요한 건 소아 의료기가 아직도 부족을 하고요. 희귀질환을 위한 의료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의사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의료진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기존에 못했던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런 게 담보돼야지만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AI가 국내 의료 병원에 못 들어온 이유는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수가 체계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기존의 이 시스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AI가 어떻게 이제 의료 현장과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의견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션 2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최윤섭 대표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요. 패널로는 제로원 AI 송준호 대표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원석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번 세션 패널 토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행사이고 제가 사실 행사 와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오늘 패널과 발표자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이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아쉬워요. 지금 청중분들이 되게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여튼 오신 분들께 최대한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먼저 잠깐 소개하시고 발제문을 아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충근 교수님 발표 들으시면서 약간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준비된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원 AI 송준호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시스템부터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연구 사업 기반으로 해서 되게 많은 병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부딪히면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AI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료 버전은 사실 그 국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아니면 병원 내부 온프라미스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AI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전체 인터넷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규모 인프라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저희는 사실 그 규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앞서서 뭐 최은재 교수님이랑 말씀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의료진들이랑 협업을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 쪽을 좀 다루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니 이게 규제가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보안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규제보다는 규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할루시네이션 줄이는 연구 같은 거 하셨던데 그런 거 질문 드리면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 뭐 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회 기반으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제한을 시켜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저희도 아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원석 센터장님 약간 여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정원석 센터장이고요. 저희 센터는 AI 소프트 융합센터로 사실 이름은 AI 소프트 융합센터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의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 원장님께서 요즘 트렌드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제 AI 소프트 융합센터가 됐고 사실 저희 그 센터의 모태는 이제 사이버 보안, 이제 보안이 관련된 업무를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과 이제 지금은 이제 AI까지도 이제 다 이제 그 섭렵해서 이제 그 시험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AI 소프트 그 센터다 보니까 의료기기, 병원 이제 이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었었는데 그 FDA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사이버보안 관련된 이제 그 화두가 이제 엄청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료 쪽 그 제조사분들과 규제기관 그리고 이제 시험기관에서 그러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 라는 것들에 되게 과제가 크게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 2023년 그 근방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니즈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내에서는 뭐 가장 뭐 선도적으로 그쪽에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식약처와 이제 많은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지난 이제 1월부터 한 7, 8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식약처와 이제 회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식약처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인허가에 대한 가이던스 그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충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쪽 AI에 더 사이버 보안에 더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AI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보다는 사이버 보안의 측면의 그 방향성과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AI를 바라보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어제 제가 어떤 회의를 가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자기네들 홍보 자료에 AI에 대한 이제 AI 단어를 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런 동향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을 때. 실제로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솔루션이 AI가 들어가 있지만 홍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뭔가 규제나 아니면 그 마켓 서베일런스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양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시험, GS 시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AI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고가 과제를 딸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AI를 안 썼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AI 기반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순수 자기네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네들이 바이너리로 이렇게 감싸버리면 결국엔 알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갈라내고 뽑아서 그것들을 평가하고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위험가를 할지에 대한 것들이 큰 과제로 남을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이버 시큐리티, 저는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를 잘 모르는데 오늘 전체 아젠다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의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데이터라든가 뭔가 설정값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침해가 생기는 것들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AI의 어떠한 그 요소들이나 데이터들을 건드렸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건드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제 사이버 보안과 AI에 대한 그 측면들은 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그 오늘 이 논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되게 엄청 넓은 범위여서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춘 교수님 제가 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규제를 어떤 디벨롭해가는 과정이 맞다고 보세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하신 작년 11월 달 그 문서를 보더라도 지금 기존의 그 의료기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갖다 쓰겠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든지 TPLC도 결국에 원래 하던 것들인데 그걸 제 느낌은 어떻게든 그거를 더 써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술 사실 작년에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이거를 약간 누더기처럼 해서 기워가지고 쓰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작년에도 보면 그 이제 16시간 논의에도 보면 주로 LLM 기반의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로 봤을 때도 이게 멀티모달로 가면 어떻게 되지? 또 지금 예를 들어 뭐 딥노이드나 순빛 같은 곳들도 이 멀티모달에서도 그 인풋 아웃풋이 고정되어 있느냐 그 컨비네이션이 혹은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플렉서블한 형태면 완전히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고 또 더 나아가면 최근에 이제 결국 에이전트가 되게 핫한 이 주제인데 이게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에이전틱 AI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 차원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그러니까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이 방향성이 맞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쪽 규제 보는 사람들 내에서도 시야가 상당히 여럿이 존재하고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FDA 이제 그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의료기기 이 TPLC 구조가 1976년에 만들어진 법의 근간에서 만들어진 그걸 조금씩 수정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할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에도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성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페이테 바쿨 박사처럼 아예 전환을 FDA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바꾸자라는 시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의료기기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국가 간의 조화가 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전 세계 국가가 한꺼번에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 자체가 무겁고 이제 그거를 다 국가에서 다 처리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운 게 지금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디지털리스나 이런 부분에 되게 강조를 하지만 동남아나 조금만 더 못 사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IT 인프라나 능력이 없는 나라로 가게 되면 도입조차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있던 모든 규제 기관들의 접근 방향은 우선은 제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규제 시스템을 지키면서 갈 거냐라는 걸 계속 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썼다고 한 판동물 생성하는 두 업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기 프롬프트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젝션이 된 상태에서 이제 동작만 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있는 순간 위험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혁신 의료기로 지정된 패스트체크 같은 경우, 병리 이미지라는 패스트체크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는 있긴 하지만 멀티턴이 안 됩니다. 네이처 논문을 낼 때는 멀티턴으로 만들어야되는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능을 죽이는 이유는 또 책임 소재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해서 풀어준 것도 방법인데, 풀어줄 경우 그러면 의료진 보고 이걸 다 책임져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현장은 취약계층과 좀 상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작품만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을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TPLC,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규제 시스템이 1976년도에 만들었던 그 규제 시스템이 발전되어 오는 거다 보니까 한 번은 좀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원래 제 질문은 이게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갖다 쓴다고 치고 그러면 사용 목적과 리스크를 정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뭐 평가도 하고 인허가도 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면 이게 사용 목적 자체를 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도 정의하기 힘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넣지 못하게 하거나 멀티턴을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발전된 기술적인 어떤 성과를 다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료기기 이제 한 가지 확인될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기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의료기기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LLM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로서 표방된 예가 뭐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그러니까 음성의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페서 발메드처럼 어떤 그 지식을 검색해 주는 정도라든가, 판독물 만들어 주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예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패스트챗 같은 그런 제품들,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논의할 정도로 충분한 제품의 사례나 개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사실 이게 제가 송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위험성 중에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 아까 제가 잠깐 우를 좀 띄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루시네이션, 혹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영으로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료기기로 어떻게든 쓰려면 할루시네이션이 0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거냐, 아니면 그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허용 가능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LLM의 특성상, 이 제너레이티브 이 모델의 특성상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어떤 특수 목적에 맞게 이거를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게 뭐 의료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냐의 어떤 문제로 다시 좁혀가지고 기술 발달이 이제 또 진행되고 그 기술에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단지 이제 그보다 더 좀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게 아까 양동현 교수님 그 장표에 뭐 제품 통제에서 시스템 관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아까 그 장표에 조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게 그 규제를 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어떤 입장이 약간 사고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 할루시네이션을 관리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 수많은 뭐 파라미터를 아니면 데이터를 뭐 검증하려고 하기보다 그 검증 프로세스를 관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뭔가 그 규제의 어떤 그 범위와 어떤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룰 베이스나 이런 형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 전에 했던 그런 규제 틀 안에서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 그 시스템 관리 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MLOps, ML 뭐 오퍼레이션, AI 오퍼레이션 쪽에 가까워서 그 AI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이걸 자동화하고 검증하고 이런 거를 AI 모델 만들 때 내부에서 이제 쓰는데, 이게 규제 쪽으로 안으로 그럼 들어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아까 앞에 그 토론할 때 조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 시스템 관리 쪽을 다른 말로 AI 옵스, ML 옵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또 에이전트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어떤 방법, 기술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나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그 에이전트끼리 대화를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내용들 나오게 해서 리즈닝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하는 패러다임으로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MLOps나 AIOps 형식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가 돼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이거를 규제하고 뭔가 통제하는 어프로치가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뭔가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로 평가를 하고 그 에이전트를 소유하고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뭔가 기술적 이네이블 된 어떤 사고가 오히려 더 깊숙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의도한 어떤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혹시 모델 아까 발표 잠깐 나왔었는데 모델 카드를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뭐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모델 카드는 이제 보통 AI 모델을 공개할 때 모델 카드를 공개를 해서 되게 투명성을 높이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다고 해서 또 재현 가능한 건 또 다른 문제고, 그거를 통제 가능한 것도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규제 입장이거나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되게 그 통제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로서 이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지, 그게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걸로 쓰일 수 있을지는 또 좀 더 깊게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원석 센터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 발표에서 약간 언급이 됐었고 사실 그 미리 주신 장표에는 포함된 좀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그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아니면 그 소위 그 어드버서리 어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사전에 시판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 이충구 교수님하고 저희가 과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든가 이제 그 뭔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서의 그 의료기기가 뭔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뭐 의료 정보를 뱉어내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뱉어내거나 아니면 그 뭔가 윤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응답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 이제 레드티밍을 이제 하는 그런 표준화와,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뭔가 국내에서도 AI 관련된 그 생성 뭐 LLM 같은 이제 그런 거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지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과제 측면에서 봐서도
이제 식약처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하려는 방향 자체들도 사실 그런 표준과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뭔가 거기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들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이 사실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식약처가 AI를 잘한다, 식약처가 뭔가 되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네들이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네들도 전문 분야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추세들 같은 것들을 분석한 후에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이런 그 말씀해주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레드티밍이라든가 이런 이제 뭔가 그 시험 실제로 이제 AI에 대한 것들 그걸 판단하기가 좀 시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경우와 히스토리와 아니면 그 스토리 베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뭔가의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캐치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향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그 모델 드리프트 같은 이슈들 그런 것도 혹시 사이버 시큐리티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사실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네. 그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뭔가 건드려서 이제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AI가 뭔가 학습이 되거나 운영이 되거나 그 밖에는 항상 사이버 시큐리티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나 그러한 그 뭔가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걸 감싸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I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과 그리고 이제 그 환자라든가 이제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버 시큐리티와 AI는 사실상 이제 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제조어 AI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포럼에 가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전문가 집단을 이제 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12명의 그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6명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그 집단을 모집한 게 아니라 그 규제기관에서 과기부에서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이 사이버 보안이 지금 그 AI 의료기기 이쪽에 얼마만큼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그 지켜야 될 프레임워크에 이제 쌓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의료기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측면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충분히 강조가 많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제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이든 뭐 규제기관이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혹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제가 뭐 제언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AI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자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규제기관은 뭔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싶을 거예요. 대국민 사업을 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료기기 AI 의료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의료기기 제조사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의료기기 AI 의료기기는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 이쪽 분야에서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 항상 포커스는 사용자, 환자나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고 규제라든가 그렇지 않고 항상 누가 가장 중심에 있냐면 의료기기 제조사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제라든가 뭔가 그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용자보다는 이제 제조사의 입장, 이 제품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조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규제에 대한 내용하고 표준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데 우리 표준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호환성이 좋은 것들 그런 표준을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규제기관은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너희들 제품을 썼었을 때 안전하냐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싶거든요. 사실 표준을 만들 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안전과 하나는 이제 성능인데 규제기관은 성능보다는 안전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되게 허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허들을 높게 만들어서 안전만 생각하게 된다면 제조사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이제는 그만 만들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되냐면 환자들은 뭔가 진보된 의료기기를 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그렇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환자들은 치료받기에, 그리고 내가 중증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라든가 그런 의료기기가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기관분들한테도 저희 얘기를 하고 제조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 표준과 이제 규제는 하나의 뭔가 당근도 되고 채찍도 되어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분야에서 잘 조언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심으로 인해서 규제기관은 적절하게 그 선을 만들 거고, 그리고 제조사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제품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이제 항상 제가 시험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충 교수님 한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까 질문을 하나 더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 약간 오버하는 걸 감수하고 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아까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이어진 내용인데 TPRC는 결국에 그러니까 시판 후 모니터링에 더 좀 방점이 있잖아요. 기존 그 규제에 비해 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게 누군가는 그거를 계속 거의 이제 영원히 평생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누구일지, 빈도를 어떻게 할지, 혹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그걸 해야 되고 하면 결국에 그게 다 부담이고 비용이고 인력의 문제, 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TPLC 특히 시판 후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공지능법에서는 그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들어간 것 중에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인공지능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사에 알리는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결국 이제 사실 이게 의료기기 현장에서는, 기존 의료기기 현장에서는 고객 불만, 그러니까 병원이 이 제품을 쓸 때 사고가 났거나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 이제 업체한테 그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병원이 직접 규제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제 이런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는 걸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기존에 했던 체계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좀 더 그 병원이나 사용자가 그 보고에 대한 의무를 강조를 하면 되는데, 큰 문제는 제품이 이제 성능이 시간에 따라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느 시점에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이미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 팬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영상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 매일 아침마다 CT나 영상 장비들은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이제 이게 교체될 시기가 됐다, 이걸 아는데, 근데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초기에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했던 데이터셋 갖고 해봐야 계속 좋은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되면 새로운 데이터셋을 다시 구축을 해서 그걸 갖고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성능이 유지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다시 인상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기관이나 문제는 이 시간에 따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부담의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그거를 그때마다 또 임상위가 계속해서 그 평가한다는 건, 그러면 오히려 임상적으로는 워크로드만 올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 거 워크로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는 게 지금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가지고 약간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 또 제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어떠셨는지 약간의 마무리 말씀을 간략히 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규제는 사실은 그거를 바라보는 어떤 측에 따라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또 국민의 어떤 안정성 이런 거를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정규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미국의 어떤 사항이 결국에는 저희가 안 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큰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이해가 많이 가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되게 과감하게 규제를 좀 하고, 왜냐면은 저희 기술이 계속 급변하게 발달되고 있고 어떻게 세츄레이션 돼서 상당히 다시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뭐 규제가 됐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됐던 대부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그 전쟁 한복판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느낌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이제 장막을 좀 쳐놓고. 그래서 이 거대한 물결이 사실은 저희 안에서 어떻게 논의된다고 해결되기는 정말 좀 쉽지 않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과감하게 좀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 입안자 분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센터님. 그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규제나 이제 기준 자체들에 이제 뭔가 덕지 붙여서 AI는 요걸 좀 덕지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뭔가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장갑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많은 규제들이 생기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방식들, 이제 그 제조사분들이 익숙했던 그런 방식들에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살짝 붙임으로 인해서 너무 생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도 생기고 뭔가 그 사이드 이펙트들이 이제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들의 그 뭔가 흐름들에 이런 AI라든가 사이버 보안을 좀 잘 태워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예, 제조사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잘 그 융화돼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많은 제조사분들을 접해 보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들을 벌써 2년 3년간 이제 많이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의 이 급변하는 이 물결 속에 지금 이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제시하게 되면 몇 년 후에나 이게 이제 그들의 피부에 또 와닿고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그 뭔가 규제와 아니면 이들이 뭔가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융화되고 흐름을 이제 타고 가는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규제와 혁신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중심됐던 거는 어느 순간 이제 안전과 위험 사이에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한국의 인공지능 의료기가 200개 넘게 허가를 받았지만 시각체 이상사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이상사례 나는 제품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할루시네한다, 이게 환자가 다칠 수 있다 그렇게 예측만 할 뿐이지 이게 정말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나오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자격증이 그렇게 허투루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시는 전문가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과감한 결정하기 위해 부족한 거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번 정부가 어떤 몇 개의 병원을 특화해서 그걸 한번 좀 풀어서 데이터를 모으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 경험을 좀 쌓아야 이제 뭐 막상 까봤더니 그렇게 위험하지 않네 그러면 풀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더 논의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패널 토이의 제로원 AI의 송준호 대표님, 그리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정원석 센터장님, 그리고 분당사회대학병원의 이충근 교수님, 그리고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수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